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데다 이번 사태에 영향권에 들어온 국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9명에 이어 확진 환자가 400명을 넘었고 미국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외화벌이가 급한 북한도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첫 공식 회견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 검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팔 매몰 사고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매몰 추정 장소를 중심으로 네팔군 특수부대가 투입됐고 열 탐지 장비가 탑재된 드론까지 동원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엄홍길 대장과 현지 수색팀도 사고 지점 수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교사 등 6명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턱걸이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가 1.9%에 그쳤고 설비와 건설 투자까지 줄어 민간 부분의 활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나마 정부 소비가 6.5% 증가해 성장률 2%를 간신히 맞췄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방어했다는 의미입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부정채용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간신히 면하면서 조 회장은 일단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춥지 않은데 비가 문제입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제주와 전남에서 내리던 비가 충청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곳에 따라 빙판길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늘었고 사망자도 3명이 더 증가해 9명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 차단을 위해 과거 사스 대유행 때 썼던 대응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사흘 동안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4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300명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이 추가된 겁니다. 사망자 수도 어제까지는 6명이었는데 오늘은 3명이 더 늘어서 9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우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둥성의 선전이나 수도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남쪽인 마카오와 하이난 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가장 북쪽인 헤이룽장 성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하루 연인원 기준 8,000명 가량의 춘제 대이동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는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과거 사스가 확산했을 때 썼던 대응 방식을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 의료에 포함하고 예방과 통제 조치는 최고 단계인 감류 전염병에 준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의료 전염병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즉 이번 우한 폐렴을 같은 급으로 지정한 겁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나아가서 분류는 의료 전염병으로 했지만 대응은 콜레라와 흑사병 같은 이 감류 전염병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방식이 과거 사스 때 중국 정부가 대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있으면 공안이 강제로 실시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검문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발병 이후 처음으로 내외신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차단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사망자 수를 줄여서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도 이미 60명을 넘어서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격리해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검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격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역과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내외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을 진원지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반짝 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 우한에 여행을 다녀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s a Washington man in his 30s who returned from Wuhan, subsequently got ill, sought medical care, and was promptly identifi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우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 risk to the American public is currently low, but we should expect additio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ertainly additional cases around the worl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해외의 경우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이웃 주변 국가에 이어 미국과 함께 타이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那今天特别跟大家来宣布我们今天下午有一个新型2019冠状病毒的确诊个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 등 7명이 실종된 지 엿새째입니다. 현재 기상 악화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지점에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도 문제입니다. 사고 상황본부가 있는 충남교육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날씨가 수시로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네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눈사태가 일어난 지점에서 얼음 덩어리를 손으로 드러내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도보 수색 작업을 시작했고 생존자 확인을 위해 드론을 띄워 열감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직선거리로 250m 정도입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사고 지점 주위를 걸어다니며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눈사태 우려가 있고 사고 지점에 눈과 함께 돌과 같은 얼음 덩어리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 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눈 같으면 뭐 삽으로 뜨거나 그냥 녹는 속도도 그냥 좀 빠르고 그런데 이건 덩어리 눈사태이기 때문에 녹는 속도도 느리고 삽으로 떠낼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덩어리를 하나하나씩 들어서.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사고 지점에 많이 쌓인 눈과 얼음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수색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수색 작업의 새로운 걸림돌은 시간이 갈수록 눈과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대로 다 녹기를 기다린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물을 끌어와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는 방식이 현지 주민에 의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온이 영하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실종자 매몰 추정 장소가 한 곳 더 추가됐지만 수색대가 다른 그룹에서 실종된 네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곳에 한국인 교사들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레킹을 하다가 구조됐던 교사들은 오늘 새벽에 국내로 돌아왔죠. 네, 눈사태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생존한 교사들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사들과 같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입니다. 현지 지원을 맡은 1명만 빼고 6명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교사들은 지친 모습이었고 대부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인터뷰에 응한 교사는 밤새도록 눈이 내려 하산을 결정했고 두 그룹으로 나눠 하산하던 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고요. 좀 선두부라고 앞에 후미 그룹의 앞에 있는 분들은 6m 정도,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9m 정도, 그 정도 거리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귀국한 교사 중 4명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충남교육청 현장 지원단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9명도 인근 호텔에 머물며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현재 구조 활동이 미흡하다며 민간 구조대 투입 등 적극적인 구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2%에 턱걸이했습니다. 가까스로 2% 선을 지켰지만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민간 소비와 수출,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 재정이 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사실상 직격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2% 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상황, 지난해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았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수출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고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도 악화했지만 정부 소비는 1년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만이 성장률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드라마틱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맞지는 않았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민간에서는 소폭 반등에 그치거나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훈입니다.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총괄 책임자로서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알려 인사 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부정 채용으로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조 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시계가 한 박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촛불혁명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며 야당 심판론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 압승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보수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과반은 당연하고 다다익선이 목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부쩍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과반은 할 수 없고 원내 일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상식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심판론이 훨씬 많다면서 한국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도부도 보조를 맞추듯 한국당이 비례 전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건 국민 표심 왜곡이자 정치를 희화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등 3명이 입당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법만 잘 지켜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서 충북 보은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내 노정현 씨는 걱정이 많고 장모 권양숙 여사는 크게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곽상원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설 연휴를 맞아 이른바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지금의 2배인 10조 원 정도까지 크게 늘리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용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8일에는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 등 물갈이와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이 거론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대응책은 뭔가요? 네, 야당은 역시 정권 심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힘을 달라며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1대1 영수회담도 제의했습니다. 보수 진영 성패를 가를 핵심 아무래도 통합인데 황교안 대표는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도 한국당과 양당 간 협의체가 오늘부터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다만 황교안 대표와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백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시작한다. 황교안 대표와 제가 직접 만나서 결론을 내릴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만나겠다. 네, 또 통합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황교안 대표와 만나 중도 보수뿐 아니라 비문까지 고개를 끄덕일 단일 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직 당대표들과 오찬을 했고 저녁은 국회의장 출신 원로들과 예정돼 있는 등 보수 통합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역적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고 해상에도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 귀경길에는 도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설 연휴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설 연휴에 비나 눈은 언제 어느 지역에 내리는 건가요? 네, 이번 설 연휴에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먼저 연휴 첫날인 금요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아서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해상도 동해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섬지역 귀성객들은 배편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에 이어서 남해에도 최고 3m의 파도가 예상돼 풍랑특보가 추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부터는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26일에는 남부와 영동,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섬지역 귀경객들의 불편이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귀경길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도 대설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빗길, 눈길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귀성 첫날인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가 3,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는 평소보다 오히려 사고가 줄었습니다. 부상자는 설 당일에 7,200명으로 평소보다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설 당일 성묘를 갈 때 차 한 대에 가족 여러 명이 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리운전자 상당수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가운데 15명이 제한속도를 10에서 40km까지 초과하는 과속주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각각 30%나 됐고 지정 차로를 위반한 대리운전자도 4명 가운데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전체 상담 1,560여 건 가운데 대리운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불만이 460여 건, 29.5%를 차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육군 부사관에 대해 오늘 육군에서 전역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인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받은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2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현 하사는 이후 4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신장애를 고의로 초래했을 땐 불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본다면 군복무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 훼손이라는 판단엔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해당 부사관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역 심사 참석 시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미룰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뤘던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에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도 현행 병역법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성전환 자의 군복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네,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호주와 오스트리아 등 20개 국가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복무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던 부사관의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 등을 도왔던 것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난 연말 시한을 어긴 만큼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 선순환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상대방이 약속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도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 약속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s it became clear now that the U.S. remains unchanged in its ambition to block the development of the DPRK and stifle its political system, we found no reason to be unilaterally bound any longer by the commitment that the other party fails to honor.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 이행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또 강조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미국은 대화 복귀를 외치고 북한은 도발 가능성을 키우며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선순환적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되어가는 것이 미북한 간의 협상을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대사는 그러면서 남북 협력이 비핵화에 도움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며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대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워킹그룹 논의도 구체적인 사업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일 뿐 한미 간 갈등 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군의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 WC-135W가 지난 20일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WC-135W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핵폭발 과정에서 원자가 인공적으로 깨지면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탐지 측정해 핵실험 여부 등을 탐지합니다.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우리 정부 결정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해양 안보 구상을 지원함으로써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주도하는 미국의 구상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지원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걸프 해역 이름을 페르시아만이 아닌 아라비아만이라고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독립적인 호르무즈 파견을 부각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한국 해군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란 메흐르 통신도 한국 해군은 자국 상선의 안전 통항을 위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결정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해 기존 부대의 작전 반경 확대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란 측 반응을 고려하면 이란과의 관계 측면에선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분위기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파견과 파병. 어제 국방부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파견과 파병이라는 용어가 뒤섞여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독자 활동을 한다는 구상인데 사실상의 파병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완곡하게 파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추가 파병이 아닌 작전 범위 확대, 즉 파견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을 청해부대 작전구역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재외국민 철수작전에 청해부대를 투입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당시 문무대왕함은 아덴만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 리비아 앞바다까지 이동했습니다. 2018년 가나 피랍 국민 호송 작전 때는 아덴만에서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반대편 해역까지 나갔습니다. 모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입장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등은 파병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진보 야당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리비아와 가나 파견 사례는 어디까지나 해적 등 비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지만 이번 결정은 이란 정규군과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작전 범위 확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견과 파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Three, two, one. Somewhere, baby, it's part of me, apart from me. You're laying waste to Harlem. You fucked it, friend, it's on its head, it struck the street. You're in Milwaukee off your feet. And once I knew I was not magnificent.
21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설 밥상머리 민심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설 연휴를 앞두고 각 당의 총선 공약과 인재 영입 발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에 대한 이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그리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총선 전국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지금 저희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보내는 게 현안이기 때문에 그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앞서 박상현 앵커의 이제 앵커 리포트도 봤습니다만 이게 뭐 파병인지 파견인지 뭐 용어도 좀 섞어서 나오고요. 이게 워낙이 좀 정치 외교적으로 좀 미묘한 사안이기도 한데 정부가 이제 고심 끝에 청해부대를 이제 파병하는 그런 이제 안을 내놨는데요. 나름 뭐 묘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장관이 외교의 진수를 보였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파견이든 파병이든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을 국회에서 조의해가지고 예. 파병해라. 우리 원유선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한미 관계나 국제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담당할 의무가 있다. 단 이란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외교적으로 잘해야 된다 했는데 절묘하게 선택해서 저는 아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외교를 꼭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청해부대가 네. 이제 관할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군대를 보낸다는 건데 그거는 뭐 아주 지금 말씀대로 그 미국 군에 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다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그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어쨌든 파병을 군에 가는 거는 파병이잖아요. 예. 군대가 가는데 뭐 파견이 어디 있습니까? 병사가 가는 게 파병인데 파병을 하면 일단 국회에서 그 절차적인 동의는 받아야죠. 네. 예.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써줬기 때문에 예. 상대국인 예. 이란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니 네. 그렇지만은 이란의 언론들이 예. 결국 우리나라도 언론 보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란의 언론들이 굉장히 절묘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것이 외교다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네. 파견이건 예. 파병이건 이건 군대가 움직였으면은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떳떳하게 국회 인준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논의가 되면은 예. 물론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반대하겠지만은 네. 한국당도 반대 못하고 특히 저희 바른미래당은 파병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우리가 압도적으로 저는 인준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군대의 움직임은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구차하게 받지 않겠다 예.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차피 이제 인준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뭐 그걸 이제 피할 이유가 없다. 예, 인준이 물론 뭐 인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외국에 우리나라 군을 보내잖아요. 예. 그게 뭐 용어를 파견으로 써서 이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는 그건 외교적인 기술 문제고 어쨌든 우리의 군이 외국으로 가는데 예. 국회 절차를 거치는 건 예. 당연하죠. 워낙이 뭐 그곳이 이제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예. 또 청해부대가 가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 병력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단계부터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뭐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총선 전국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정계 복귀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총선 역할론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를 은퇴해서 통일운동에 전념한다. 통일운동 자체가 정치활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분이 정치 일선에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네. 잘못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돌아와라. 네. 아주 잘 돌아왔다. 이렇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예. 일단 나는 돌아왔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한 지 한 2달밖에 안 돼서요. 과연 이게 이제 정계 복귀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좀 정치적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물론 뭐 저하고는 당은 다르지만은 그 여당에서 그만한 인재도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여당이 요구를 한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굳이 뭐 정계 은퇴했다 그래서 뭐 내가 은퇴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나오느냐, 그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체면이고, 나 정치라는 거는 그런 체면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굳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해야 할 그럴 이유가 없는 한은 난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 뭐 대항마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서울에서 출마할 걸로 좀 예측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예측을 했고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또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실장은 자기의 선곡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구하고 성동하고 합쳐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종로구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왜 자기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저도 민주당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그런 인물들은 정치계로 돌아와서 어디를 가건 떳떳하게 심판받아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구가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되게 좀 유력한 사람들은 지역구 갖고 뭐 이렇게 그 선정을 할 때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임종석 실장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자기 출마했던 지역구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뭐 종로로 간다, 뭐 굳이 뭐 야당의 후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가 그저 좀 겸손하게 실장 하다 그만두고 다시 또 안 한다 했다가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럼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는 내 지역구로 돌아간다. 이게 국민들을 보기에 좋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회로 민주당으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첫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어제 각계 이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이어서 오늘은 또 이제 그 조계종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원불교를 예방하고 조계종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 타이밍상 보면은 공교롭게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 측에서 이른바 이제 육포 배달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좀 그 시점이 맞물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낙연 총리가 퇴임하자마자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바로 YTN 더 뉴스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날 만났어요. 저희 코너 출연하시고 나서 그날 나서 바로 제가 만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낙연 총리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종로더라고요. 자기는 비례도 안 나가고 종로를 심중을 굳히고 저에게 형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구체적 얘기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인의 언행은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확인되잖아요. 종로. 그리고 사실 그거 육포를 배달한 황교안 대표는 그거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천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실수냐고요. 어떻게 됐든. 뭐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조계종 원불교를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 종로예요. 공교롭게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정치 행보는 지금 일거양득으로 일피단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꼭 뭐 육포를 생각할 필요 없고 종로고 육포고 참 재밌는 행보를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또 야당복이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호 위원장 육포 보내는 게 상식이 돼? 그 육포 보내는 거는 뭐 실무자들의 실수로 봐야죠. 실수로 봐야 되는데. 배달사고라고 하죠.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본인이 조계종에 육포 보내라고 이야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이제 실무자들의 실수로 봐야 되고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조계종에 간 거는 꼭 뭐 육포를 의식해서 갔다기보다가 이낙연 총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다음에 출마할 지역이 본인이 지역구는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은 황교안 이미 또 딴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총리까지 하셔서 출마를 하면 종로가 비었으니까 또 종로의 국회의원이 총리로 갔으니까 그 구역을 이낙연 총리가 물려받는 것이 그게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공약이 뭐 여기저기 딴 데 뭐 한 게 아니고 종로 또 자기도 뭐 정세균 총리 그 맡았던 지역이 종로니까 종로에 가는 것이 민주당으로 봐서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뭐 황교안 대표가 실수지 했겠냐라고 하는데 이재호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모실 때는 저한테도 대통령이 선물 보내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서 몇 사람 안 보내요. 저한테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야, 대통령이 이렇게 옹졸해서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대통령이 다 알았겠냐? 아마 실수다. 그렇게 하니까 또 실수도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고 덕목입니다. 그 뭐 저 형님도 잘 모셔봤겠지만은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대통령께서 특별히 어디 이런 데는 빠뜨리지 말란 이야기를 그 비서실에 합니다. 빠뜨리면요 섭섭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저하고 몇 사람한테는 안 보냈어요. 이명박 대통령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보냈다니까. 그게 MB가 보낸 게 아니라 이재호 장관이 보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죠. 지금 이제 그러나 그렇게 모셔야지. 아무리 뭐 밑에서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뭐 정치인들의 아니 목사님한테 불경 보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도 이제 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이제 나온 그 분이죠.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공정의 문제를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참여연대를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귀국구 행보를 보면은 지금 정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공정 뭐 이런 것 같이 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김경률 전 경실련 위원장이 반대했다 찬성했다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은 보수 대통합도 아니고 중도 실용 정당을 바른미래당에서 둥지를 틀어가지고 거기에 한 200억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국고 보조 받을 것까지 그 돈과 그 의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당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반문재인 정서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행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 이재호 위원장 등 저기에서는 지금 헛다리 잡는 거예요.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보수 대통합하자고 있다 해서 그래 나는 절대 안 된다. 아까 대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기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짚어볼 거고요.
이제 일단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이제 호남으로 이제 찾아갔고 호남 민심 이제 달래기에 나선 건데 과연 이제 지난 총선과 지금의 어떤 여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반문 행보가 먹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오자마자 이제 광주의 5.18 묘역을 참배하고 이제 간 거는 저는 그건 그래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 그러면 처갓집이 그쪽이니까 또 뭐 설 미치고 하니까 처갓집 갔으니까 또 광주 5.18 묘역 들리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중도 보수 통합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보수 통합 진영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지 않고 안철수 의원이 반문 뭐 중심에 설 리도 없는 거고 또 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야당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 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난 뭘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전에 안철수하고 다른 모습이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좀 모호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실용 중도 신당을 이제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이제 독자 행보냐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제 행보를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죠. 문제는 손학규 대표가 돌아오면은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조금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귀국 제1성은 중도 실용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렇지만 저쪽에서는 계속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제정신 차렸네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또 그러다가 보수 대통합 얘기하다가 이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만나면서 그것도 또 손학규는 아직 일정도 안 잡아요. 애간장을 녹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성격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돈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200억의 정치자금 국고보조를 가지고 확보된 바른미래당의 돈과 거기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과 거기에서 둥지를 틀 거예요. 만약 손학규 대표가 순수하게 대표를 안 내놓으면은 다수의 힘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끌어 가다가 당명을 개정하는 신당 창당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고 또 그분이 21세기 4차 산업 AI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끌지만은 저는 그렇게 성공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신당은 중도 세력 빅텐트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더 망해야 돼요. 더 망해야 됩니까? 더 망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망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 이런 위기가 오면은 대한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탈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진보 세력의 소통합을 이루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로 대결하고 비호남권에서는 민주당과 연합해서 분열된 보수의 총선 승리를 해야만이 진보 제4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보수통합 그 논의도 해보죠. 사실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보수가 4분 오열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이죠. 뭐 이제 통합 논의는 이제 공식화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호 위원장도 이제 관여를 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선출해주고 하는 데는 저희들 국민통합연대가 주축이 된 그 보수
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출범시키는 데는 이제 관여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통합은 이제 정당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과 당만 통합하면 그게 도로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죽을 써도 한국당에 표를 안 찍는 거는 한국당 갖고는 안 되겠다. 뭐 좀 새로워져라. 그래서 뭔가 보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새누리당, 새보수당하고 합한다 하는 거는 원래 있던 당이 나갔던 사람 다시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로 통합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중심이 돼 갖고 보수의 판과 틀을 좀 품격 있게 바꾸고 거기에 한국당이나 보수당에 참여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틀을 만들고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 건데 지금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한국당이나 보수당이 자기네들을 버리고 통합의 대의에 합쳐줄지 그건 저로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설 전에는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그 2월 초 창당 계획 어떤 그 로드맵을 이제 그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로드맵을 보수당이나 한국당에서 따라줘야죠. 로드맵이건 뭐 박형준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 이재호 위원장만 하더라도 자기는 출마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갈이 공천하겠다.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도 딱 잘한 것은 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외의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다 유승민은 대구에서 하겠다. 황교안은 종로로 가려다 이낙연 나온다 하니까는 또 비례로 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엊그제 남산의 부장들 시사회 갔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박정희, 이 중앙정보부장, 전두환 이 더러운 모습을 보고 다시는 저런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요. 문제는 자기들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은 DJ가 얘기한 대로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 현미경처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총론은 통합이에요. 강론은 지분 나눠먹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 5.18 이런 역사적 시대적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친박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겠어요? 유승민이 없던 것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통합이 진정성을 갖고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보수당 유승민 대표가 보수 통합만 되면 중도 보수가 통합이 되면 우리는 출마 안 하겠다 이번에.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 우리가 출마 안 해도 통합만 되면 우리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통합이 쉽게 붙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뭐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자꾸 자기네들이 지분 비슷한 이야기만 자꾸 해갖고 자기네들이 권한 행사 비슷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 통합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속도가 안 붙고 국민들이 긴가민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난 통합만 되면 난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통합은 되죠. 속도가 맞죠. 박영준 위원장 보세요. 통합만 되면은 자기는 뒤주라도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통합되지.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 나는 당대표 하겠다.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건 절대 안 돼요. 1차적으로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그건 부족하다. 아니고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소리고 저는 최소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유승민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과 당대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을 확
내려놓을 때 예. 아, 저분들이 희생해서 진짜 보수 대통합을 하는구나. 예. 이러면은 국회의원들도 나도 희생하겠다가 나올 거예요. 예. 지도자가 그런 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지도자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네. 당장의 이익을 버려야 돼요. 눈앞의 이익은 버려야 네. 미래가 보이지, 눈앞의 이익을 챙기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통합 얘기를 했으니까요. 보수통합의 그러면은 모습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만, 예. 지금 일단 뭐 중도 보수통합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습니다만, 뭐 유승민 그 의원 측과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 측과의 이제 예. 통합 논의가 양대당 이제 통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공화당이 있고 뭐 저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있는데. 안철수 전 의원 측까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쪽은 와주기를 같이 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데 안철수 의원 쪽은 뭐 중도 보수 통합에 난 동참하리라고 보진 지금 않습니다. 않고 우리 공화당 쪽도 지금 그 당이 4분이 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통합을 하려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탄핵 문제를 걸고 있으면 통합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네. 4분 7년 돼 있어요. 지금 보수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 5.18 이런 정책과 이념과 가치관에서 안 되고 자기가 국회의원 하겠다 하는 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 통합의 신당, 중도 보수의 신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국당이고 뭐 새보수당이고 뭐 다른 보수 세력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역시 이재호 위원장이 저분들은 박형준 위원장은 희생을 하잖아요. 나는 안 하겠다. 박형준 위원장은 나는 통합되면 뒤주라도 들어가 버린다.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건 진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셨고요.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뭐 그런 훈수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이제 33.7%에 불과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가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국회로 남기 십상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일은 반드시 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듭시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1:1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불통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1:1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양당 간의 협의체 관련해서 대화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도 통합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런 보수 통합이라면 저희들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1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 전에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황교안 대표와 제가 직접 만나서 결론을 내릴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만나겠다. 이제 양당 간의 협의체 관련해서 대화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9명에 이어 확진 환자가 400명을 넘었고 미국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첫 공개 회견을 열어 확산 차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팔 매몰 사고가 엿새째를 맞는 가운데 네팔군 특수부대와 열탐지 드론까지 수색에 동원됐지만 매몰 추정 장소에 쌓인 얼음 덩어리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교사 등 6명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에 독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 동맹의 힘을 입증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2%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가 1.9%에 그쳤고 설비와 건설 투자까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나마 정부 소비가 6.5% 증가해 성장률 2%를 간신히 맞췄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은 피하면서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 4명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3명은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에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병실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음압시설이 설치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명은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격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지역사회에 있다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로 연락하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 감시 중인 사람은 33명입니다.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확진 환자로 판정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은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항 검역 등 보건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송이 필요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입원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발지와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초기 진료 과정에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인들도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3명 추가돼서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보고 이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도
44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앞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 엿새째인 오늘 수색대원들은 눈사태가 일어난 지점으로 직접 들어가 얼음덩어리를 손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네팔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도보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드론을 띄워 열 감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수색 중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은 실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선거리 250m 정도의 구간을 수색대원들과 함께 직접 걸어서 금속 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에 단순히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돌과 같은 얼음 덩어리가 쌓여 있다며 이것을 손으로 치우면서 수색하느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눈사태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벽돌처럼 엉겨붙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물을 붓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육군이 오늘 오전에 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앞서 육군본부가 오늘 오전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해서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A 하사의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A 하사는 전역 심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복귀 후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아서 전역 심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군은 일단 예정대로 오늘 전역 심사위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군 인사법과 그 시행 규칙인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는 심신장애 등급표상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로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A 하사를 의무심사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했고 고의적 행위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비전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열린 전역 심사위에서 A 하사가 병적에서 아예 삭제되는 제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또 그 의지도 강한 만큼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도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또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A 하사를 전역 심사위에 넘긴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의식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이나 국내 여론 과열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왕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에 대해서 미국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원래 희망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호위 연합체에 지금까지 참가한 국가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9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라비아만 연안 국가를 제외한다면 영국과 호주, 알바니아 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호위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장교를 파견한다든가 향후 호위연합체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 국제해상안보 확보 노력에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란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 유보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좀 나와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호위연합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것을 한국에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호위연합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이란은 일본이 호위연합체에 가담하지 않고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가지 않고 또 작전의 목표도 연구조사로 지정한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또 임무도 해상 안전 확보라고 했지만 또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해 부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서 작전에 참가할 경우에 이곳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10여 척이 군사 공격을 받거나 납포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노출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 이란 군 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 피살로 이란의 대미 보복 군사 공격, 또 친미 국가 상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란 정부보다도 오히려 이란을 추종하는 준군사 조직의 돌출적 테러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청해부대는 해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고 동시에 청해부대를 넘어서 국방부나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란 정부나 이란 추종 세력 어느 쪽의 공격도 우리 청해부대가 받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병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로 파병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여론을 보면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모처럼 만에 초당적인 협력 모양새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국회 동의 논란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청해부대와 관련한 국회 동의안에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정부의 설명 또 설득 노력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발의 크기라든가 국내 여론의 지지 또는 반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야당 심판론을 언급했고 한국당은 총선 압승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이런 말처럼 부쩍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과반은 할 수 없고 원내 일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상식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심판론이 훨씬 많다면서 한국당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지도부도 한국당의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건 국민 표심 왜곡이자 정치를 희화화하는 시도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설 연휴를 맞아 이른바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지금의 2배인 10조 원 정도까지 크게 늘리는 등 민심 공약 패키지도 내놨습니다. 새 얼굴의 입당도 이어졌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법만 잘 지켜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서 충북 보은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내 노정현 씨는 걱정이 많고 장모 권양숙 여사는 크게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습니다. 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 등 물갈이와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한국당 대책은 뭔가요?
네, 야당은 역시 정권 심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1대1 영수회담도 제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 세력은 분열할 권리가 없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도 한국당과의 양당 간 협의체가 오늘부터 백지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황교안 대표와는 결론 내릴 일이 있을 때 만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바른정당 탈당 후 무소속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황교안 대표와 만나 중도와 비문까지 고개를 끄덕일 단일 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 말고 범여권에서도 통합 군불대기가 한창입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영광 재현을 노리는 호남계, 즉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토론회에 모여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통합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반문이 아닌 개혁연대를 생각한다며 나란히 정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지 고심 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후속 인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하고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봐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감찰을 중단한 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지만 중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구명 요청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상황을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곧 이어질 검찰 후속 인사도 백 전 비서관 기소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부격인 대검 반부패 부장이 바뀐 데다 서울 동부지검 차장과 부장검사까지 바뀐다면 공범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 적용 문제에 내부 인사까지 엉키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은행장 재직 시절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 회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일부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채용팀에 알린 것만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154명에 대해 서류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9월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서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며 청탁을 받은 뒤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따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내내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개인적인 이익을 바란 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선고가 난 뒤 취재진 앞에서 조 회장은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률적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신한금융 측에 전달했는데요.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여전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열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롯데 임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예장례위원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고인은 매 순간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한 분이었다면서 큰 뜻이 널리 퍼지도록 남은 이들이 더 많이 힘쓰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은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영권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진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도 유가족 대표로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롯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하셨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도왔는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롯데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탐가 열정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에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대상 같은 열정을 더 올리며 길을 찾겠습니다. 가족들은 앞으로 선진의 가르침을 가스키비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잔럽주 일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설 연휴까지 눈비가 자주 내리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날씨는 포근하다고요? 네, 겨울이 실종되고 연일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랐고요. 현재 서울 기온도 7.5도로 계절을 한 달 이상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큰 추위는 없겠지만 눈비가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남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제주도에 20에서 60, 남해안에 10에서 40mm로 이들 지역에는 특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서 귀성, 귀경길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귀경길에는 26일 제주와 남부, 영동 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비와 눈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는데요. 또 해상도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섬 지역 귀경객들은 배편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충청과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에 대해서 전역하라는 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육군은 오늘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해 전역 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 심사위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면서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 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휴가 중 성전환 하사의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세 얘기하기 전에요.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네. 딱 2.0% 나왔습니다. 네. 턱걸이에서 2% 되긴 했는데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정확히는 실질 GDP 성장률인데 우리가 네. 흔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참 걱정도 많았었고 우려도 많았었죠. 네. 이 이자를 보냐 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제 그만큼 2%와 1.9%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느낌상 큰 차이가 느낌상 있죠. 큽니다. 어쨌든 속보치는 그렇게 나오게 됐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 경제가 2%가 안 된 것이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1980년에 제2차 석유파동 때 예. 그때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97년 다음해인 98년에 예. 마이너스 5.5%. 예. 참 힘들었던 한 해였었죠. 그리고 직전이 언제였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다음 해인 2009년이 이제 0.8% 성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019년이 2% 성장률로 가장 저조한 한 해를 보냈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경제 성장률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항목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한 해를 보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설비 투자에서부터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쭉 지출 항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8% 넘게 급감을 하면서 네.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민간 소비도 지금 1.9%니까 저 정도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할 텐데 보통 한 2.8% 나오고요. 예. 한국 경제 정도 되려면 3% 정도를 찍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민간 소비가 약해진 걸 알 수 있죠. 예. 예. 수출도 지금 1.5%인데 기본적으로 2%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수출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소비 쪽에 보면 6.5%입니다. 민간 소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실은 2019년 한 해를 이끌었던 키워드이기도 한데 정부의 힘, 정확히는 재정의 힘으로 예. 이끌어왔던 한 해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분기로 나눠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봤을 때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잠정치가 나와서 세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정부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때 마이너스 0.4% 분기 역성장 나오면서 정말 빨간 경고등이 켜졌고요. 네. 2분기 때 그야말로 재정을 총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기 성장률 1%가 나왔는데 3분기 때 확연하게 이 재정 기여도가 떨어진, 예. 즉 정부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네. 지금 4분기 때 다시 1.1로 올랐고 저기에서 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시 2019년은 이제 재정으로 이끌었던 한 해가 아니었느냐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GDP의 그 지출 항목 중에서 수출의 비중이 이제 확연히 좀 줄어들었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고 했었던 수출이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그 대목인데. 네. 자, 이제 엊그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연초에 경제 반등의 징후가 있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게 이제 1월 일평균 수출액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하루 만에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정반대의 지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작년 한 해 수출이 굉장히 제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예. 특히 10개월, 11개월, 12개월 연속 아직까지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요. 이 예. 수출 수입에 있어서는 뭐 감소폭이 굉장히 컸고 마지막은 2자릿수 감소폭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실은 수출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관세청이 10일 단위로 수출 단위를 끊는데 예. 1월에 1일부터 10일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예. 0.4% 이상 플러스가 나왔는데 20일 단위로 끄는 것을 봤을 때 예. 지금 0.2% 마이너스 네. 0.2%로 아 이거 수출도 기대만큼은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반도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7%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1월은 좀 쉬는 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1월 수출이 뭐 크게 비약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1월 다음에 반도체만 이런 수준이라면 2월부터는 조심스럽게 이제 플러스 이 증가율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강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반도체가 뭐 적어도 작년 대비 30% 40%는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이게 기대만큼 반도체가 탄력적인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엔 실은 올 한 해가 또 굉장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 수출과 특히 수출 부분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이것이 글쎄 올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경제 전망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지 아니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요. 저성장, 뭐 고착화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저성장을 하는데 저성장의 내용도 거의 재정으로 세금으로 버티는 시기면은 실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같은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섹터의 약진이 분명히 올해는 나와야 네. 큰 틀에서 좀 균형이 잡힌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예. 자,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해 보죠. 네. 11.6 부동산 대책 이제 후속 조치였죠. 지난 20일부터 9억 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네. 예, 그런 그 조치가 취해졌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12, 16 초강력 강력 대책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세부 대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보니까 기존에 돈이 있으면서도 이 전세 관련한 대출, 전세 담보 대출이라든가 전세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또 사더라. 투기에 활용하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죄자, 이제 규제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기존에 9억 원이 넘는 시가입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SGI 서울 보증보험 대출이라고 말했는데 은행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세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고 만에 하나 지금 이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네. 9억이 넘는 이제 주택이 있는데도 현재 주택 전세 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신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하겠다라는 게 큰 틀에서 이번 전세 대출 규제 방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 건데 9억을 초과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요? 크게 이제 두 곳에서 좀 공식력 있는 기관이 한국감정원 시세라는 게 있고요, KB 시세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시가 판단을 해서 9억이 넘을 경우에는 9억 이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좀 한국감정원이 보수적으로 잡고 KB 시세가 좀 더 시가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이 이제 전세 대출을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 대출 받아간 사람의 집이 3개월마다 체크를 해요. 국토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시세가 넘었으면 이제 바로 회수라든가 경고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에 육박했더라고요. 때문에 9억이 그 고가 주택의 기준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전세 대출이요. 왜 그게 9억이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당국은 9억이 큰 틀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가 주택이다라는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위 가격이라고 해서요. 평균 가격은 서울 아파트에 한 지금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중위 가격 정도는 뭐냐? 그 제일 싼 집에서부터 제일 비싼 집을 일렬로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간 가격에 있는 게 지금 한 8억 8천만 원 정도, 8억 9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억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딱 있는데 저게 8억 9천인데 9억이라는 것이 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전세 대출을 할 때 그 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전세 대출을 전용하지 마라. 전세 관련 대출 가지고 집 사지 마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이게 이제 뭐 시장 경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9억 이상 보유자는 될 수 있는 한 뭐 그 집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틀에서의 이 다주택 투기에 대한 수요를 좀 잡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9억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갭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고요. 그 2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플러스 전세에 관련 대출 받아서 사는 것까지 다 막는다라는 거죠. 원천 봉쇄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전세 대출이 이제 제한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데 예외 사항은 없습니까? 예외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가령 이제 9억 이상 대출자 같은 경우에도 예외 사항을 뒀습니다. 크게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가령 뭐 자녀가 어떤 학력 폭력이라든가 이런데 연관해서 전학을 가야 된다라든가, 자신의 직장이 뭐 옮겨졌다라든가, 부모님 관련한 문제라든가라는 게 있는데, 다만 이거 밑에 바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라든가 같은 광역시 내에서는 저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학교를 뭐 강남으로 전학 간다, 강남에 강북으로 간다라든가, 직장이 있어 직장 때문에 강남, 강북은 같은 서울시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인정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 이상 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전세 대출의 예외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세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고가 주택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세가 계속 상승해서 고가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받았던 전세 대출로 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세 대출 지금 한 뭐 내가 보유를 하는데 8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 이분은 뭐 전세 대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이 계속 3개월마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이 근데 시세가 9억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맺은 전세 계약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추가 신규 대출이라든가 이 증액 같은 경우가 안 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도 양해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무주택자는 현재 이 전세 대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받았다가 9억 이상의 시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는 순간 2주 내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토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 5억, 6억, 그러니까 9억 안 되는 집을 가졌던 분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됐다. 이분도 2주 내에 받았던 전세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급박하겠죠. 2주 내에 이걸 다 토해내야 되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강력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대책이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데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요 전세 시장보다는 이제 가격 안정, 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에 지금 반작용, 역효과, 뭐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세 시장에 원치 않는 이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가령 이제 목돈으로 전세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는 반전세라고 하죠. 전세 상승분, 뭐 전세 만약 1억이다라고 하면 네. 1억에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월세로 돌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월세 전환율은 한 4%, 4.5%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전세담보대출은 한 연 2.9, 연 3% 나오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집주인한테 1%포인트 이상을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 하나가 이쪽에서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제 자기 집이 있고 딴 데서 전세 살고 있는 분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집에 전세를 올려서 이쪽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값을 충당하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치 않는 전세 시장의 급등, 예. 전세 가격의 상승을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다가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역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당국은 이 점은 정말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 세입자분들의 이 거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경 써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좀 섬세하게 좀 보완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전세 대책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